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고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1심 판단은 편협했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이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의제를 구체화했습니다. 종전선언과 경제지원 가능성도 언급해 이른바 빅딜 논의의 본격화를 예고했습니다. 최규일 의원의 출장 중 스트릿바 방문 의혹과 관련해 현지 가이드가 방문 시간과 파라다이스 클럽이라는 장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제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울무 등을 동원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밀렵이 극성입니다. 약용식물 불법 채취로 인해 나무도 마구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톱 같은 장비를 이용해 잘라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성길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 이용객은 역대 명절 연휴 중 가장 많은 14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0개 공소사실 가운데 9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재판 결과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강제추행 한 건을 제외한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지은 씨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재판부는 먼저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 씨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김 씨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도지사와 비서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부정됐던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역시 1심에서 논란이 됐던 피해자다움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행동은 구체적인 관계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9차례나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김지은 씨가 수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2차 피해를 입었는데도 안 전 지사는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지사는 즉각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 즉 지위나 권세가 행사됐느냐 여부였죠. 위력이 행사돼야 성폭행이 성립됩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에 충실한 판단으로 해석되는데요. 어떤 이유로 1심이 뒤집힌 건지 김유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진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였습니다. 도지사와 수행비서, 상하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한 게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위력이 존재하는 건 물론 위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 위력뿐 아니라 물리적 힘까지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위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위와 같은 행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처벌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준 판결입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 근거 중 하나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했다는 것. 항소심은 이 논리도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씻고 오라는 말에 저항이 없었던 건 수행비서로서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사건 전후 친근감 있게 주고받았다는 이모티콘 등 메시지는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하는 표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답지 않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건 정형화되고 편협한 관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전부 인정되지 않았던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안전지사를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1심은 첫 성폭행 이후 곧바로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비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지은 씨는 선고 직후 자신을 짓눌렀던 고통의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법원 판결이 단호해졌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어서 최은진 기자입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피해자 김지은 씨 지원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 나오진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화영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싸우는 피해자들과 나누고 싶다며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선고가 미투 운동의 또 다른 성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을 경유하여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미투 운동에 함께한 여성들은 누가 뭐래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저녁에도 법원 인근에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지영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1년. 가해자들은 줄줄이 법정에 섰고 법원의 판결은 단호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윤택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미투의 첫 실형 사례가 됐고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남성도 지난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서지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선고 파장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법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불만이 있으면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의 논란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과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작심한 듯 발언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법원을 향한 비난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그 내용이 과도하거나 또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과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불만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릴 뿐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원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 수위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지금 전력이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공백을 애써서 메운 판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지나친 공격을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을 수렴해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김 지사 판결을 놓고 사흘째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선 불복이냐며 경고장을 던졌고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로 공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어서 구경아 기자입니다. 설 귀성 인사에 나선 정치권은 김경수 지사 판결을 두고 오늘도 날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어제 청와대 앞 집회를 대선 불복이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거망동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입니까? 한국당은 논란을 의식한 듯 대선 불복이 아니라 진실규명 요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정권의 사법부 장악 수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대선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여당의 판결 불복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김 지사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댓글 조작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오늘 모처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핵물질 폐기를 약속했다고 비건 및 대북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경제 지원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웅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과 핵 협상을 위해 모레 방한하는 비건 특별대사가 북한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제시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제시한 핵물질과 그 생산 시설의 폐기를 거론했습니다. Chairman Kim also committed during the Secretary of State's October meetings in Pyongyang to the dismantlement and destruction of North Korea's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폐기 약속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까지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은 새로 공개된 것입니다. Before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can be final,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다만 포괄적 신고를 먼저 해야 상응 조치를 해주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신고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융통성 있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도 구체화했습니다. 그동안 논의에서 뒤로 밀린 듯 보였던 한국전 종전선언과 체제 보장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잘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합니다. 양측이 협상에 다소 유연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1차 정상회담과 차별화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은 양측 모두의 부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북미 간의 핵 폐기와 종전 선언을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결과는 이달 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오겠죠. 역시 관건은 디테일의 악마입니다. 왜 그런지 유지양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시설까지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기대치를 환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0월 폼페이오의 방북 이후 실무 협상에 진전이 없긴 했지만 완전한 비핵화에 대량 살상 무기의 신고 해체까지 목표를 낮추진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종전선언과 불가침, 평화체제까지 한꺼번에 시사한 것은 미국의 상응 조치도 단계별 동시적으로 확실히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마디로 대담한 빅딜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도 능가할 것이라며 협상 대표의 의지를 피력한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런 만큼 다음 주 실무회담 등을 통해 이른바 빅딜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상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엔 확실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뤄보자는 메시지입니다. 관건은 역시 비핵화 세부 방식을 놓고 벌이는 디테일의 악마를 어떻게 극복하냐입니다. 포괄적인 신고의 대상과 관련해서도 대량 파괴 무기와 미사일의 범위,
영변 핵시설 외 강선 등으로 알려진 시설 등에 대한 입장차가 극복될지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줘야 될 것,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북한은 탑다운 방식을 통한 일괄 타결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고, 만약 북미 양측이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차 정상회담을 열게 될 경우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일 수 있어 회담의 무게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미국 출장을 갔다가 스트릿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사실이 아니라는 최 의원의 해명에 출장을 인솔한 가이드가 오늘 방문 장소를 공개하며 재반박했습니다. 최 의원은 해당 가이드는 민주당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9월 2박 3일 일정으로 경북 영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선비 정신을 홍보한다며 미국 뉴욕을 찾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스트릿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현지 가이드 데니얼 조 씨는 출장 첫날인 24일 오후 7시 맨해튼 33가에 있는 파라다이스 클럽을 방문했다며 장소와 시간을 밝혀왔습니다. 지금은 상호가 바뀌었지만 성인을 위한 공연을 펼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거기를 정상적인 여자들하고 가족들이 가서 밥 먹는 데는 아니잖아요. 최 의원이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밤날 즐겨야 돼. 이런 데 와서는 가이드 양반 여기 있지요? 막 하면서. 가이드 조 씨는 영주시장과 전 영주시 의회 의장, 최 의원 보좌관까지 모두 함께 클럽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과 박모 보좌관의 출장 경비 840만 원은 모두 영주시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한쪽 다른 무대에서 무희들이 춤을 췄던 것 같기는 하나 거기서도 누구도 완전히 옷을 다 벗고 춤을 춘 사람은 없었고. 그러면서 가이드 조 씨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조직특보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제보라는 취지입니다. 여야 사당은 일제히 의원직 사퇴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옷을 다 벗는 곳은 안 되고 적당히 벗는 곳은 괜찮습니까? 또다시 최 의원의 스트릿 논란을 접하게 되는 국민들은 망연자실하기만 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후안무치, 나쁘끄러운 행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요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도 시끄럽죠. 경찰과 클럽의 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상교 씨가 오늘 경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성추행 등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형광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여성. 그 뒤에 있는 흰색 티의 남성은 김상교 씨입니다. 김 씨가 페트병을 흔드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해당 여성은 이때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팩트는 김상교 씨가 여자를 성추행을 해요. 물병을 툭툭 쳐요. 쪽을. 이후 클럽 바깥에서 있었던 폭행 시비, 경찰과의 격한 몸싸움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강제추행과 쌍방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입건했고 3번째 피의자 조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합니다. 과잉 진압 그거는 좀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그냥 제 주장은 계속 일관되고 수사기관에 잘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앞서 성추행 고소 여성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버닝썬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김 씨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증거가 될 CCTV 영상은 국과수에 화질 보정을 의뢰했습니다. 김 씨가 문제 제기한 경찰의 각종 의혹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서울경찰청 합동조사단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클럽 측과 유착된 경찰관이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버닝썬 전직 직원들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버닝썬 클럽에서는 손님들이 대마초를 피우다 검거되는 등 마약 사건이 3건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한반도 생태계 보고인 백두대간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약용식물을 채취하려고 수십 년 된 나무들을 마구 베내는 불법 벌목도 심각합니다. 현장 K 정면구 기자입니다.
해발 750m 백두대간 자락의 야산입니다. 등산로조차 없는 깊은 산속을 오른 지 1시간여. 심하게 훼손된 고라니 사체가 눈에 띕니다. 밀렵꾼이 설치한 올무에 걸려 죽은 겁니다. 굵은 쇠줄의 올무는 심하게 꼬여 있습니다. 꼬일 정도면 야가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너구리도 발견됩니다. 올무에 걸린 너구리가 쓸모없다고 판단해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누군가 만든 기다란 나무 막대 2개가 보입니다. 올무에 걸린 멧돼지가 살아있을 때 쓰는 이른바 돼지 창입니다. 창을 꽂아야 돼요. 창을 꽂고 걸렸으면 이런 식으로 찍는 거죠. 이렇게. 피가 묻어있는 점으로 미뤄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밀렵뿐만이 아닙니다. 높이 20m가 넘는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져 있습니다. 어림잡아 수십 년이 된 이 나무는 바람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쓰러진 게 아닙니다. 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예리하게 잘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톱 같은 장비를 이용해 잘라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름 50cm 정도의 나무엔 겨우살이를 뜯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무 높은 곳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는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를 매일 다 빈단 말이에요. 왜냐면 높은 데 자생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올라가기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활엽수, 이런 참나무에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훼손하는 걸 아마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죠. 돼지 창을 동원한 야생동물 밀렵부터 겨우살이 불법 채취를 위한 남벌까지 백두대간 곳곳이 멍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병사들이 평일 저녁에도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2번 평일 외출이 허용된다고 하죠. 병사들 표정은 어땠을까요? 정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출타자들은 다목적 홀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주말에만 허용됐던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이 평일 저녁 시간대까지 확대된 겁니다. 분명히 항상 강조했던 대로 재밌고 유익한 출타가 되길 당부합니다. 이상! 외출증을 받아든 장병들은 동기들과 335 PC방을 찾아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먹고 싶었던 음식도 마음껏 사 먹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병사들의 고립감을 줄이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힐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훈련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이런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를 시범 운영하다가 이달부터 전체 부대로 확대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어서 스트레스 풀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외출 허용 횟수는 월 2회, 시간은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 30분부터 점호 시간인 9시 30분까지 4시간입니다. 장병들은 이 시간 동안 부대원들과 단결 활동을 하거나 친지 등을 면회할 수 있고 병원 진료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유사시 복귀를 위해 외출 지역은 작전 책임 지역으로 한정했다며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내일부터 닷새 동안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고향을 찾고 또 나들이 가는 차량이 고속도로에 늘고 있는데요. KBS 상공 1호기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연 기자, 지금 어디쯤 날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근처 상공에 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려는 차량들이 속속 고속도로로 들어서는 모습 하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쯤 절정에 달했던 고속도로 정체는 밤이 되면서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량은 평소 금요일보다 더 많은 상황인데요. 역기성 차량도 적지 않아 서울 방향도 곳곳에서 밀립니다. 지금 보시는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부선 입구에서 잠원 나들목 구간 등 모두 12km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느리고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목포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해미나들목 부근 14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남천안 나들목에서 풍세요금소 구간 등 모두 17km 구간에서 속도가 느립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반, 광주는 3시간 50분, 대전이 1시간 5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만 벌써 차량 51만 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귀성행렬이 새벽부터 시작돼 정오를 넘기면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하루 전날인 4일 오전과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도로가 가장 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설 전날인 4일부터 6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항공 1호기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고속도로 못지않게 공항도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선민 기자, 명절에 해외 나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네요. 네, 저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에 있는 면세점 쪽에 나와 있는데요. 출국을 앞두고 면세품을 사는 승객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출발하는 항공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입니다. 설 연휴 전날인 오늘 하루 동안 총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합니다. 인천공항 측은 오늘부터 설 연휴 다음 날인 7일까지 142만 6천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3천여 명인데 역대 명절 연휴 기간 중 최다 기록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동남아였는데 3명 중 1명꼴이었고요. 일본과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설 연휴를 이용해서 4박 5일 베트남 다낭 여행을 가는 건데요. 모처럼 만에 여행 가는 기분이 참 좋네요. 기분이 완전 좋아요. 연휴 기간 일부 항공사들은 수속 절차를 평소보다 30분 이른 새벽 5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혼잡 시간인 7시부터 9시까지는 짐 없는 승객을 위한 전용 검색대도 설치됩니다. 심야버스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5일과 6일엔 공항철도 막차 시간도 연장됩니다. 연휴 동안 임시주차장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주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속을 하는 시간도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미리 공항에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우조선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폐업한 하청업체 대표들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박대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조선소 앞 거리에서 호출을 기다리는 대리운전 기사. 대우조선해양에서 30여 년을 일하고 조그만 하청업체를 차려 운영했지만 3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밤새 일해도 손에 쥐는 건 5만 원. 임금체불로 신용불량자가 된 탓에 다른 일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우조선하고 해결되면은 모든 것은 다 줄 테니까 그렇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청대금을 부당하게 줄인 대우조선에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보상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33년 동안 청춘을 바친 것인데 회사에서 정말 이렇게 비정하게 매몰차게 내팽개칠 수 있는가 삶을 던지려고 했는데. 조선소 출근 행렬을 지켜보는 강장규 씨, 역시 하청업체 전 대표입니다. 30년 동안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길인데 그냥 밖에서 이렇게 쳐다만 본다는 게 가슴이 아프고. 한때 우수 하청업체 상도 탔지만 대금을 제대로 못 받으며 결국 폐업했습니다. 대표였기에 실업급여도 없는 데다 아내까지 건강을 잃어 대우조선 보상금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직원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죠. 또 직원들한테 못 줬던 거 이렇게 다 지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면서 문을 닫은 대우조선 협력업체는 120여 곳에 이릅니다. 공정위로부터 갑질 판정은 받았지만 보상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대우조선 매각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청업체 전 대표들에겐 이번 명절이 악몽과도 같습니다. 저희한테 설이 있나요? 누구를 어른들을 뵈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하청업체들은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대형 조선사에 민사소송을 내기도 하는데 몇 년에 걸쳐 싸워도 번번이 패소하고 맙니다. 피해를 입증할 증거들을 대부분이 대형 조선사들이 준 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안은 없는지 최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부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한익길 씨는 3년 만에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공사를 먼저 시작한 뒤에야 공사비가 정해지는 게 관행이다 보니 제대로 받지 못한 돈이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2년 반 동안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시험이 받아야 우리가 그걸 깰 수가 있는데 그걸 제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원청업체들은 보통 원가 산정 기준을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데 이걸 끝까지 내놓지 않아 하청업체들이 돈을 제대로 받았는지 따져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문수제출 명령을 내려도 현대중공업에서는 우리는 못 내겠다면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입수한 기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법원이 하청업체의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대기업이 내부의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에 하도 피해 자체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해서 법원이 판결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의견을 일부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2달이 지나도록 관련 상임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우리 수출이 새해 첫 달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격 하락으로 23% 넘게 줄었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화학 감소폭이 특히 커졌습니다. 정부는 수출 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출 단가가 회복되는 하반기쯤엔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도 좋지 않아 우리도 낙관만 하고 있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가 시장 둔화를 극복하고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려나가는 이른바 초격차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란 우려도 있지만 최근 1년여 동안 오히려 직원을 100명 넘게 더 뽑았습니다. 위기가 아울러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그 제품과 고객을 다변화를 통해서 이 불황을 극복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 전환이 빠른 편이어서 불황이라고 곧바로 투자를 줄이면 다시 좋아질 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현재 내리막길이긴 하지만 정부와 반도체 업계에선 세계 IT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상황이 나아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 투자 적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압도적 세계 1위인 메모리 분야와 달리 세계 6위 수준인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CPU, 즉 중앙처리장치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압도적 기술력으로 경쟁국을 따돌리는 초격차 전략이 여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메모리 시장보다는 기본적으로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런 큰 시장에서 우리가 기술 선점을 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계속 1등을 추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종류가 8,000개가 넘을 정도로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우수 인력 육성과 다양한 기술 융복합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은 빼고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범위도 제한적이라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물러선 결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4시간 넘는 회의 끝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빼고 한진칼에만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분리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결정이 달리 난 배경엔 이른바 10% 룰이 있습니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6%가량을 갖고 있어 지금 경영에 참여하면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범위도 이사 해임 제한이나 사회이사 후보 추천과 같은 강력한 방법은 제외했습니다. 대신 회사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꿀 계획인데 그대로 정관이 변경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이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영 참여의 형태라기보다는 경영 참여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가 아닌 범위의 주주권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모두에 좀 더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설을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대 성수기인 명절 전후로 축산물 소비가 줄진 않을까 우려가 큰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귀성이 시작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가축시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소를 사고 파는 농민들로 붐비지만 인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 돼지를 파는 가축시장이 3주간 모두 폐쇄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예정됐던 경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2월 7일이 경매날인데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속값이 어찌된 그게 보통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8개월에서 9개월 그 사이에 나와야 가장 좋은 가격을 받거든요. 보통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제. 다행히 설 연휴에 판매할 축산물은 이미 출하돼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고 심리적인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모두 폐기 처분이 돼서 어떤 경우도 시중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셔도 됩니다. 충주와 안성에서 발병한 구제역 바이러스 3건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걸로 나타나 당국은 해당 지역 간 역학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충주에서 또 다른 농가가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관하는 지역축제는 개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각종 행사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귀성객들에게 축사 방문을 삼가고 차량 소독 등에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시작해보죠. 네, 먼저 뒤 화면 먼저 보실까요? 큰절하는 사람들 예천군 의회 의원들인데요. 그 해외 연수 가서 가이드를 때리고 이른바 접대부 술집 논란을 일으킨 박종철 권도식 의원들을 제명한 이후에 저렇게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셀프 징계로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셀프 징계 과정을 좀 따져보고 들여다보니까 그야말로 셀프 징계의 정석을 보여줬다 그럴까요?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예천군 의원은 저렇게 9명입니다. 근데 첫 번째 박종철 의원 같은 경우가 징계 대상자다 보니까 투표에서 빠져서 8명의 투표에서 찬성 7, 무효 1로 그 가결이 된 거고요. 이게 무효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투표에는 역시 징계 대상자인 권도식 의원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효를 권 의원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있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설명을 드리면 권도식 의원에 대한 제명 투표는 앞서 박 의원이 이미 제명이 됐으니까 8명에서 했고 또 권 의원은 당사자다 보니까 빠져서 7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 만장일치로 제명이 가결됐습니다. 무효표가 사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2명은 제명이 됐고 저 이영식 의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남은 사람이 이영식 의장입니다. 폭행 원인을 제공하고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2명이 제명됐으니까 7명이 남았죠. 그러니까 역시 본인은 대상이니까 빠져서 투표를 해서 6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 4, 반대 2 저렇게 가결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의장에 대해서 반대표는 있었지만 찬성이 더 많기는 하네요. 그런데 제명이 안 된 거고요.
그 왜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모두 9명 중에서 박종철, 권동식 의원이 제명이 됐으니까 7명이 남았고요. 제적위원이 7명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은 5명이 되는데 단 한 표 차이로 저렇게 제명이 안 된 겁니다. 아, 원래는 이 3명을 제명하겠다 하는 거였었죠. 그렇죠. 어제 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 윤리특위가 이 문제의 3명이 빠진 6명이거든요. 네. 이 6명이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직접 투표를 한 6명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결정을 투표로 뒤집은 셈이 된 거죠. 네, 예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겠는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뭐 이번에 미국에서 뭐 스트릿바를 출입했다 이런 논란이 일으키고 있는 최규일 의원도 예천군이 지역구다 보니까요. 네. 그 지역의 주민들의 분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거는 공교로운 일이라고 봐야겠죠. 다음 소식은요? 예, 두 번째 소식, 이번엔 영화 포스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다룬 그 한과라는 영화고요. 주인공을 배우 고화성 씨가 맡았는데요.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지금 고화성 씨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죠. 네. 최근에 그 서경덕 교수가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고화성 씨가 첫 번째 서명자로 참여를 한 겁니다. 서훈 등급 상향 운동이요? 네. 그러니까 서훈 등급이 쉽게 말해서 국가가 주는 훈장의 등급을 말합니다. 표를 보시면 유관순 열사는 지금 3등급이고요. 네. 1등급이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요. 근데 2등급에는 또 친일 행위로 박탈된 적이 있지만 인촌 김성수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등급일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헌화도 받지 못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아, 유관순 열사 하면 사실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올해가 또 이해가 안 100주년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많이 늦었지만은 뭐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국회에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좀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그 관련 규정만 조금 잘 개정이 되면 서훈 등급 상향은 뭐 머지않아 좀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잔디밭에서 63살 이모 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분신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불을 내기 전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렸으며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환자와 의료진 등 45명이 숨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법원이 법인 이사장 56살 손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38살 김모 씨에 대해선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가 쌍용차 복직자들의 월급에 걸려있던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인 가운데 최근 복직한 근로자 26명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과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절을 앞두고 서울 관악구 일대 아파트와 단독주택 지역에서 결식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접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달 봉사를 마친 뒤 행복도시락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경제수석 등에게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별세한 고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오늘 예추한 일본 대사관 자리에서 엄수됐습니다. 서울광장부터 대사관까지 함께 행진한 시민들은 할머니를 잊지 않겠다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훨훨 날아 길이 행복을 누리소서. 김복동 할머니의 관유에 마지막 작별 인사가 적히고 옹구 차량이 빈소를 빠져나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생전에 머물던 위안부 피해자 쉼터. 동료 할머니들의 배웅을 받은 뒤 평생을 지켜온 자리, 수요 시위 현장으로 향합니다. 활짝 웃는 모습의 할머니 뒤로 노란 나비의 물결이 거리를 메웁니다. 그토록 원하던 일본의 사죄는 끝내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저희가 남아있는 우리가 끝까지 잘 싸워서 꼭 일본의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사흘 동안 빈소를 찾은 조문객 6천여 명. 독일 베를린과 미국 워싱턴에도 분향소가 설치됐고 일본 아베 총리 관저 앞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낸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통해 평화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고 할머니부터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을 딛고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된 김복동 할머니. 먼저 떠난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